네, 안녕하세요. 지난 회차에 2025년도 상반기에 그 국제정치학 문제를 좀 봤거든요. 그 비상대비 업무 담당관, 저는 비상계획관이라고 그 이름을 들었는데, 그 비상계획관 혹은 비상대비 업무 담당관 시험에 국제정치학 25년도 문제를 봤는데, 오늘은 그 24년도 상반기 문제를 좀 해설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국제정치학에 어떤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쟁점으로 물어보는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할 부분에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커런트 이슈 관련된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주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제정치학의 전체적인 그 이론의 난이도는 아주 이렇게 높게 출제하진 않아요. 보니까 그 어떤 특정한 이론을 써라, 뭐 누구누구를 써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물어보진 않고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마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이제 답을 한다고 하면 그 답을 할 때 이론이 아예 없이 답하는 경우, 이론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현실주의적 가정들, 자유주의적 가정들, 구성주의적 가정들, 뭐 이런 이제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제 설명도 있을 수 있고, 딱 정확하게 요 이제 이슈를 설명하기 좋은 이론을 선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답을 쓰는 그런 답안도 있을 건데, 아마 채점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 250에서 뭐 한 300명 정도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험에 이 국제정치학 그 채점을 할 때 그 변별력은 아마 차이가 좀 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채점이 조금 수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쓰는 사람은 고통스럽지만 그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딱딱 떨어지게, 예를 들면 아주 이론이 정확하게 이제 이론,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말하는 건 중범 이론인데, 오늘 그 풀 문제에서 이제 뭐 세력전이, 패권 이론, 이런 이론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사되는 거 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현실주의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유주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식의 접근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접근이 안 돼서 이제 내가 떠올릴 만한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차이가 날 테니까 그 이제 앞으로 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앞으로 시험 준비를 할 때, 국제정치학 준비를 할 때 이론을 좀 튼튼히 하면 변별력을 얻기가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채점자한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기가 수월하니까 이론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는데, 아마 그렇게는 다 알고 있거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근데 이제 좀 이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가 좀 막연해서, 아니면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한 2017년 문제부터 쭉 이제 봤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연도별 문제들을 좀 해설해 드릴 건데, 몇 회분 해설을 해 드릴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론의 범위가 많이 아주 엄청 넓지는 않아서 조금 이렇게 잘 다독거려서 좀 모아보면 우리가 이제 좀 그래도 약간 매니저블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다는 뭐 이런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길었는데 오늘은 24년도 상반기 문제 두 개를 좀 풀어볼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번 시간은 그 1번 문제에 좀 집중해서 볼 거거든요. 여기 그 문제를 보시면 아래 그림은 기존의 국제 질서 하에서 주도적인 국가, 도미넌트 스테이트라고 돼 있고 A.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이렇게 A는 스테이블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국력이 막 상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챌린저, 도미넌트 스테이트는 A는 이런데, 챌린저는 지금 보면
색깔을 조금 바꿔서 보자면 챌린저는 굉장히 국력이 낮았다가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와서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다시 스테이블하게 되는 이런 관계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를 보여주면서 그림을 그려놨고 점수는 10점인데 어제 제가 환산해 드렸는데 이쪽 그 인사혁신처나 행정부에서 원하는 이 고시 5급 고시 그 보는 학생들 답안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답안에 32줄짜리 답안으로 이제 환산하면 한 7페이지 반 분량 정도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한 3배 딱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10점짜리 문제니까 한 30점 정도짜리 문제라고 보고 작은 문제죠니까 두 문제 중에 작은 문제고 그래서 이제 밑에 거를 보시면 1번 각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국제질서의 특징을 국제관계 이론을 활용해 설명하라 하고 여기 이제 문제 푸는 기술 하나만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쉼표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리고 A국과 B국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라고 했는데 어제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설명하는 거하고 논하시오는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설명하시오는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있다는 걸 그대로 이제 구술하면 되는 거지만 논하시오는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쟁점을 잡아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럼 나의 입장은 어떤 거냐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 요 문제에서는 잘 따져보면 A와 B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정책 방안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A는 이게 된다 혹은 이게 안 된다 뭐 B는 이게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게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점수가 16점짜리니까 3 곱하면 18점이면 한 페이지 반 조금 넘는 분량인데 이 분량 안에다가 이제 그 쉼표 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요 쉼표 친 부분 요 문제 푸는 요령으로 국립외교원 시험도 그렇고 행시도 그렇고 요 시험에서 이렇게 쉼표 쳐가지고 만들면 요거는 따로 띄라는 거거든요. 따로 띈다는 거는 제가 여기 지금 칠판을 잠깐만 활용하면 로마자가 있을 때 이 로마자 안에 쉼표 이전의 게 하나, 쉼표 이후의 거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쉼표가 있으면 여기가 아라비아 숫자 1번, 여기가 아라비아 숫자 2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점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게 한 18점 정도 분량이라고 치면 한 페이지에서 이제 2페이지 조금 안 되는 분량 정도 채운다고 하면 대략은 반반 나누면 9점 9점이고 이쪽이 조금 그래도 좀 세 개를 분석해야 되니까 여기가 조금 길면 10점에서 한 11점 정도 쓴다고 치면 여기가 7점에서 8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분량으로 감안하면 논하시오는 진짜 말 그대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 이제 실제로 뭐가 가능할 것 같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설명하는 거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B단계 그러니까 이제 국력이 이제 변동하는 단계겠죠. 여기 2단계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A와 B 사이에 정치, 경제, 군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전반적으로 좀 보자면 이제 단계를 3개를 나눠서 우리가 A를 미국이라고 상정하고 머릿속에는 이제 글은 그렇게 쓰라고는 안 돼 있어요. 어디에도 미국, 중국 이렇게 정확하게 특정해가지고 이걸 분석해 달라고는 안 했으니까 그냥 일반론을 설명해야 돼. A는 어떻고 A가 패권국가고 B가 이제 도전국가고 하니까 패권국가, 도전국가 사이에는 이제 3단계가 있겠죠. 패권국가가 우위에 있는 기간이 1번 단계, 그 다음 패권국가와 이제 도전국 사이에 국력 격차가 줄어들었다가 역전되는 단계가 세력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파워 트랜지션이라고 하거든요. 파워 트랜지션 단계가 2단계. 그 다음에 트랜지션이 된 다음에 이제 원래 약했던 나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치자면 중국에 해당할 것 같은데 중국이 미국 자리에 이제 가고 미국은 거꾸로 이제 중국 자리로 와서 세력이 완전 역전된 게 3단계. 이렇게 이제 3단계를 가지고
그 단계별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그다음에 그 단계에서 이제 각각의 A는 어떻게 행동하고 B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패권은 어떻게 행동하고 도전국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외교정책 차원에서 설명해 달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AI가 발전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미국이 이쪽 분야에 이제 가장 우월한 기업들을 많이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때 미국은 따라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에 있는 요렇게 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점프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중국은 그걸 못 따라오니까 밑에 이렇게 남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걸 그림으로 이제 다시 조금 정확하게 하자면 미국이 스테이블하다가 기술 발전으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중국은 이렇게 치고 오다가 기술이 더디게 되면서 정체돼서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다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 보자. 왜냐하면 좀 너무 일반화해 가지고 무조건 뭐 패권 유지한다, 그다음에 그 도전자가 만약에 4차 산업혁명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도전자가 빠르게 이제 세력전이를 한다, 이런 거를 그냥 그 이리적으로 한 가지만 가지고 설명하지 말고 정치적 차원에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경제적 차원에서 어떻게 되고 군사적 차원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서 여기를 이제 설명해 달라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12점이니까, 그러니까 4점이니까 3점으로 곱한다고 치면 한 페이지보다 조금 더 많이, 12점이니까 한 페이지에 한 문단 정도 더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6문단 정도를 쓸 수 있다, 12점이면 문단 6개 짧게 써갖고, 그러면 정치에서 2개, 경제 2개, 군사 2개들 쓰든지, 아니면 과학기술 발전과 2단계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과학기술 발전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하고 그 중에 제일 우선이 경제력 우선이하고 군사력 우선이니까 군사기술의 변화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이런 이제 그 세부적인 설명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이제 국제정치학 그 연구자들 혹은 국제정치학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많이 쓰는 분석 도구 중에 분석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분석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 현상의 원인을 찾을 때, 그 케네스 왈츠라고 앞으로 아마 좀 자주 듣게 될 이론가인데, 이 왈츠라는 분이 인간 수준, 국가 수준, 체계 수준이라고 하는 세 가지 수준을 가지고 국제 정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 이제 이 양반은 전쟁의 원인을 인간 본성하고 국가의 속성, 그리고 이제 체계 수준에서 힘의 집중 상태, 즉 그 강대국이 몇 개냐, 이거에 의해서 이제 전쟁이 결정된다고 봤는데, 이런 걸 분석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분석 영역이라고 하는 기법을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분석 영역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필드를 말하는데, 어널리시스를 하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범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일반화하려고 쓰는 거예요. 보통은 그 정치학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는데, 여기는 그 정치에 군사를 보통 집어넣는 거를 나눠가지고 군사에 좀 특별하게 강조점을 두고 싶어서 정치, 경제, 군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이제 그 잠깐만 좀 그 설명을 좀 하자면, 지문에서는 도미넌트 스테이트에다가 불만을 갖고 있다고 돼 있는 용어가 있어요. 여기 불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미넌트 스테이트 아까 칠했고, 그러니까 빨간색이 조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불만, 이거 여기 불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것까지 알아내면 되게 좋은데, 올간스키라는 그 국제정치학자가 1958년에 세력전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 양반은
이 힘의 피라미드라는 게 있고, 피라미드 안에 이렇게 돼 있는 피라미드 안에 패권 국가, 강대국, 그다음에 중간 국가, 약소 국가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의 서열이 딱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패권 국가를 헤게몬이라고 안 하고 도미넌트 스테이트라고 불렀어요. 이 책에서. 뭐 나중에 이론 공부가 조금 더 될 때 왜 그랬는지 설명해 드릴 건데, 헤게몬이라는 용어가 보다는 이제 도미넌트한 지배적 국가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세력 전이는 언제 일어나냐면 여기 있는 2등 국가들하고 1등 국가 사이에 일어나고, 2등 국가 중에도 모든 2등 국가가 다 1등을 상대로 세력 전이를 시도하지 않고 불만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 체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국가, 예를 들면 지금의 중국,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 체제를 운영하는데 페트로달러라고 하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오페크 국가들이 기름값을 계산할 때 이 국가별로 이제 기름값 계산할 때 달러를 쓰는데, 중국이 그걸 이제 위안화로 계산하게끔 만들었고, BP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가 맨 처음으로 이제 위안화로 계산해 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요런 걸 보면 이게 미국이 운영하는 체제에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불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힌트가 뭐냐면, 지문에 도미넌트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불만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그 표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힘이 바뀌는 거, 패권이 바뀌는 거, 이걸 이론적으로 잘 다듬어서 잘 설명해 준 이론이 세력 전이론이라고 하는, 세력 전이론이라고 하는데, 요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힌트가 있죠. 그 표에도 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질서의 특징을, 이론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1단계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힘이 세고 중국이 약할 때 같은 상황인데, 이럴 때는 중국이 도전 안 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일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뭘 할 거냐면 패권을 통해서 군사력도 세고 경제력도 세니까 군사력에서 질서 유지도 좀 잘 할 거고, 경제 차원에서는 공공재 제공을 잘 할 거예요. 여기서 공공재라는 건 보통 자유무역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역전으로 가는 단계인데, 그때 기울기가 갑자기, 도전자의 기울기가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성장 동력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해서 이제 패권 국가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값 비싸, 그 다음에 거기에 고용하면 노동자들한테 임금 많이 줘야 돼, 그 다음에 투자해봐야 수익률 안 나와, 이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패권 국가는 돈 들어간 거에 비해서 이제 생산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비해서 이제 챌린저는 성장률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전되는 과정이 생기고, 이 과정이 되게 불안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보통 올간스키의 세력 전이론은 전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장을 했는데, 19세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 중에 1871년, 2년 요 무렵에 이제 처음으로 미국이 영국의 GDP를 역전한 때가 이제 생겨요. 그리고 1890년이 넘어가면 아예 이제 미국이 이제 영국의 GDP를 넘어서 그 뒤에 한 번도 이제 영국한테 따라잡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를 조금 긴 호흡으로 보자면 1890년부터 미국은 이제 경제적 패권이었거든요. 그 케이스를 보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국력이 이전돼요. 세력, 패권이 이전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요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면을 사용하려고 칠판을 조금 적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화면을 좀 사용하자면 요 만나는 지점, 여기 요 지점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도전자가 도전하면서 패권 국가하고 싸우는 경우에, 이건 이제 세력 전이를 동반하는 전쟁이 되겠죠. 패권 전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쟁 없이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제 패권이 넘어가는 경우예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런 단계에서 이제 국가들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좀 싸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도전자는 도전을 할 것이고 패권 국가는 거기에 응전하겠다고 생각하면 싸움이 붙는 거고, 패권 국가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영국처럼 굳이 싸울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권력을 넘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도전자의 행동 패턴, 외교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는 행동 패턴과 그 기존의 이제 패권 국가의 행동 패턴이 호전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비국이 이제 패권이 되면서 아주 그 국력의 우위에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요거는 비국 중심으로 이제 역전된 체제고, 이때 이제 비국은 아까처럼 군사력 경제력이 세니까 여기서 이제 공공재 제공하고 안정성 제공하고 하는 일을 할 거고, A 국가는 자기의 국력이 약하니까 마치 1단계에서 이제 비국, 중국처럼, 중국이 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자꾸 미국, 중국으로 설명해 드리는 건 이해를 좀 빨리 하시라고 해드리는 거고, 답안에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중국이 패권이 되고 미국이 이제 2등 군이 됐을 때 미국은 그냥 죽은 듯이 살아가겠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편승, 이제 패권의 편승,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패권 질서에 그 맞춰서 이제 정당하다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체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단계를 나눠요. 그리고는 이제 그 각각의 외교 정책을 설명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게 A국과 B국 사이의 정치, 경제, 군사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기술이 발전한다? 뭐 지금처럼 AI에서 누가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냐? 여기서 이제 미국이 되느냐? 그래서 벌리느냐? 못 따라오게, 중국이 못 따라오게 하고 미국이 확 앞서가느냐? 아니면 이제 중국이 따라가느냐? 오늘 지금 저 촬영하는 날짜 대비해서 하루 전날, 그러니까 9월 24일 날 뉴스에 중국의 푸제남에서 캐터펄트를 이용해가지고 그것도 이멀스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자기 사출 방법을 이용해서 푸제남에서 이제 비행기를 막 띄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도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중국 배 못 믿겠다고 하니까 막 보여줬는데, 이런 걸 보면 이멀스는 그러니까 전자기로 이제 사출하는 이런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거는 지금 미국의 제럴드 포드 한 밖에 없고, 대체로 이제 증기 사출기를 쓰거나 증기 사출기도 지금 못 따라오는 나라들이 태반인데, 중국이 그렇게 한 건 기술력에서 지금 그게 뒤지지 않는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걸 체계적으로 분석할 건 아니지만 그걸 미국을 상대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인민들을 상대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미국하고 싸우고 싶은 것보다는 동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중국이 기침 한번 하면 아이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아이고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 동남아시아에 자기가 좀 생각하는 약한 약소국가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런 군사기술 발전이나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게 이제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이게 역전되냐 아니면 버티느냐 유지하느냐 이걸 이제 보여달라는데, 그 체계, 요거 설명하는 정치, 경제, 군사 요거를 이제 분석 영역 기법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거는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성장해서 어느 나라에서 그런 기업이 빅테크 기업들이 막 성장해요. 그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고, 그런 나라들이 고용을 늘리면서 세금을 많이 내면 당연히 그 나라의 GDP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도 올라가니까 강대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술이 자연스럽게 국가 군사 기술로 녹아서 그 군사 기술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패권 유지나 혹은 빠른 이제 세력 전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좀 어려운데, 이게 이제 외교 관계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국내 정치인데, 그러면 요런 이제 기술 발전을 국가가 주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지금 중국처럼, 아니면 민간 쪽에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걸로, 그래서 민간이 막 성장하게 하면서 국가 전체를 이제 떠받쳐주는 그런 구조로 가느냐, 미국처럼. 요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이
이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끌고 가느냐와 국가 통제력으로 이 이제 기술 분야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예를 들면 중국은 그 과학기술 발전 중에 안면인식하는 기술을 가지고 주민들 통제하는 데 써요. 신장 위구르가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고, 반면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중국도 그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막 키우다가 갑자기 이제 공동 부유론을 제시하면서 다 같이 잘 살아야지 하고 이제 갑자기 그 사회주의 망령을 막 끌어다가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경제를 좀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기술 발전이 이제 그 군사 분야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는, 그게 이제 그 군사력의 R&D 쪽에서 이제 어떻게 이 새로운 군사 기술을 확보하게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보여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그 위성 기술이라든가 AI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잘 시스템화해서 C4IRS라고 하는 시스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들,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 문제도 좀 유기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세력 전이 단계와 기존의 패권, 그 다음에 이제 세력 전이를 넘어서 새로운 패권이 나타났을 때 이 단계를 보고 각각 국가들의 이제 외교 유형을 좀 구분한 다음에, 요 시기에 두 번째 시기에 누군가 지금 빨리 치고 올라온다는 건 얘도 이제 성장 동력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운 좋게 패권 국가가 R&D에 성공해서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이제 한번 그 도약할 수 있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런 기술 발전은 이제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국내 정치, 그 다음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에 군사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패권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세력 전 이론. 그래서 패권을 통해서 국력이 집중됐을 때 안 싸운다는 게 패권 이론이고, 세력 전 이론은 같은 계열인데, 그게 이제 어떤 조건에서 세력 전이가 발생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설문 1번에서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 달라는 건 패권 이론, 세력 전 이론, 이런 이제 그 현실주의 내에 좀 세부적인 이론들, 이런 걸 우리 이제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중범위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브로드한 포괄적인 이론이 있고, 그거보다 수준을 조금 낮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중범위 이론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춰서 하는 세부범위나 협범위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쪽 기출문제 보시면 핵 문제라든가 동맹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외교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딱 그 분야에서만 통용되는 이론들이 있어요. 다른 데 갖다 못 쓰는 거. 이런 걸 협범위, 세부범위라고 하고, 지금 여기처럼 이제 패권이 뭘 할 수 있다, 세력 균형에 의해서 안정이 달성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중간 사이즈의 이론이라고 하고, 일반 이론은 없는데, 일반 이론에 해당하는 게 현실주의 패러다임, 현실주의 전체를 어떻게 이제 어떤 가정으로 볼 건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눠지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해 드린 대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현실주의는 그래, 인간을 사악하다고 봐. 그 다음에 국가도 사악하고 국가도 권력 추구적이고 국제정치는 본질적으로 갈등적이야. 뭐 이런 이제 그 조금 뿌옇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이제 패러다임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올간스키의 세력전 이론, 거기에 변수들을 조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더더구나 이제 높은 점수를 받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 이론에서 이제 좀 점수 받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석 영역이라고 하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군사 분야에 이런 이제 그 영역별로 이런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할 때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전체적인 유기적 구성은 좋죠. 그러니까 2번 단계에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단계에서 기술 발전이라는 게 미국을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는 데 쓸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게 군사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그게 가능한가나, 아니면 중국이 만약에 그 특혜를 보게 된다면 중국은 정치 분야, 경제 분야, 군사 분야에서 어떻게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가능하게 되겠냐, 이런 부분들을 다뤄요. 그 참고로 국제정치학에 이제 미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그 세력 전이를 측정할 때 보통
미국이 100이고 중국이 80이 됐다. 그러면 세력 균형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대 80 정도까지 따라오면. 그러다가 중국이 120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세력 균형은 끝나는 거고 이제 새로운 패권 국가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국력의 갭이 한 20 정도 차이로 이제 세력 균형이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GDP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한 70%까지 따라왔다가 지금 약간 뒤처져 가지고 아니면 정체된 상태라서 60% 정도 됐으니까 아직 그 세력 균형 상태까지는 못 갔고 아직은 미국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패권, 우위에 있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물론 뭐 1945년에 미국이 2차 대전 끝났을 때 전 세계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국가였는데 그때 뭐 GDP 한 48%, 전 세계 GDP의 48%가 됐다는 아니면 공업 생산 능력의 48%가 됐다는 뭐 이런 이제 통계도 있는데 이때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그 객관적 국력에서 특히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좀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측정해서 설명하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영상에 아마 더보기나 이쪽에 찾아보시면 제가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이 아마 링크를 좀 걸어놨을 거고요. 거기에 가시면 그 지금 제가 여기 띄워놓은 자료가 그 있을 테니까 그거를 활자로 좀 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뒤에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좀 활자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그 제가 이제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그 이쪽 그 비상 담당 그 비상계획 말이 좀 꼬여가지고 비상계획관분들의 국제정치학 어떻게 이제 공부할 건지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조금 그 모의고사나 이런 것도 좀 만들고 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맨 뒤에 가면 저희 학원 링크가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좀 문의를 하시면 여기에 아마 직원분들이 그게 이제 정확한 정보로 응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24년도 첫 번째 문제의 해설은 이렇게 하고요. 잠깐만 이제 브레이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지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죠.